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 광명병원 신경과의 이제 하삼열 교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같은 점과 다른 점 정리해 드립니다. 라는 이제 주제로 해서, 저 이제 신경과 하삼열이고요. 옆에 계신 분이, 순환기내과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제가 먼저 이제 간략하게 뇌혈관 질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상윤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 20분 정도 강의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Q&A 시간을 이제 가지고 이제 서로 문답하는 이제 그런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이제 강의를 드릴 건데요. 뇌혈관 질환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심장하고 뇌혈관 질환의 이제 같은 점과 다른 점, 어쨌든 이제 그런 같이 심장 질환도 좀 많은 상황에서 또 뇌혈관 질환도 많은 상황에서 어떤 부분을 좀 유의를 하고 어떤 부분이 또 이제 공통 분모가 있을까, 이제 그런 데에 좀 더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단 이제 뇌라고 하면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대뇌, 소뇌, 이제 뇌가 이게 좀 나눠져 있죠. 해부학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 몸을 이제 총괄하는 이제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뇌가 이제 정지가 되면 심장이 이제 정지된 거랑 이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죠. 심장 정지가 되면 이제 돌아가신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뇌가 정지가 되면 뭐든 이제 신체 활동 또 인지 기능까지 마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심정지나 뇌정지나 똑같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뇌 무게는 이제 일반 성인에서 1350g, 1.3kg 정도 되는 거여서 체중의 2에서 3% 정도뿐이 되지는 않지만 뇌 혈류량 자체는 심장에서 한번 박출을 할 때 심장 박출량이 한 15에서 20% 그냥 뭐 5분의 1 정도가 뇌로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분당 1분에 700cc가 그 머리를 이제 돌아다니는 이제 그런 혈류량이 되겠는데 전체 혈액량이 이제 체중의 한 8%, 7%그 정도 됩니다. 대략 한 5리터 정도 되는 거여서 이 머리를 전체를 돌려면은 이제 1분에 700cc니까 한 이제 7분 정도 지나면은 발끝에 있던 피가 머리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발끝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발도 좀 깨끗이 씻어야겠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한번 이제 도는데 대략 한 7분 정도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머리까지 올라가는데 심장 바탕이 한 15에서 20% 정도 되는 이제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심장 혈관하고 머리 혈관하고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이랑 머리 혈관이랑 직경이 좀 차이가 있을까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심장 혈관하고 머리 쪽 혈관의 직경이 그렇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제 심장 혈관이 뭐 우리 이상윤 교수님이 또 한번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심장 혈관이 굵기가 제일 굵은 데는 이제 5mm 정도 이제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이제 가지들은 한 3mm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이 머리 위로 올라가는 이 목 부분에 있는 이 경동맥은 한 6mm에서 뭐 8mm 정도 이제 되는 상태에서 머리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머리 안쪽 혈관은 한 3mm 내외 정도의 이제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경이 머리 안쪽 혈관이랑 심장 혈관이랑 좀 비슷하니까 그 혈관의 어떤 패턴이 병의 패턴이 좀 비슷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장 혈관에 이제 동맥경화가 있을 때 오히려 머리 안쪽에 이제 혈관보다는 머리 바깥쪽에 혈관하고 동맥경화 형태가 비슷하게 관찰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 심장혈관은 머리뼈 바깥쪽에 있는 혈관이니까 이런 이제 배아기 때에 이제 태생적으로 심장혈관하고 머리뼈 바깥쪽에 있는 경동맥이 이제 비슷한 그 배아 조직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고요. 머리 안쪽 혈관은 이제 배아 조직이 좀 다른 배아 조직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다른 형태를 이제 보이게 돼서 심장혈관에 동맥경화가 이제 있을 때에는 오히려 이제 머리 안쪽의 협착보다는 경동맥의 협착이 있을 때 살펴보면 우리 한국에서 연구한 그 데이터인데 이런 심장혈관의 협착이 있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게 머리 안쪽 협착보다는 경동맥 쪽에 협착이 있을 때 심장혈관 쪽에 좀 더 문제가 있더라라는 이제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턴이 달라지는 이유는 해부학적으로
아까 이제 배아 조직에서부터 태생적으로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머리뼈 바깥쪽의 혈관하고 머리뼈 안쪽의 혈관이 해부학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피가 지나가는 통로가 이 안쪽이 되는 거고요. 이제 이 혈관벽이 이렇게 세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막, 중막, 외막이라고 하는 이제 세 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막, 중막, 외막하고 머리뼈 바깥쪽의 내막, 중막, 외막은 보기에도 이제 확연히 차이가 있죠. 이제 요 두 개 외의 혈관이라고 하는 거는 요 경동맥, 뭐 대동맥, 이제 심장혈관까지 다 포함한 머리 바깥쪽에 이제 혈관의 패턴인 거고요. 머리 안쪽에 이제 혈관일 때에는 내막, 중막, 외막이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서 이런 이제 중막이 그 좀 상대적으로 좀 얇고 요 엘라스틴 파이버 탄성 섬유들이 상대적으로 머리 안쪽 혈관에서는 좀 적습니다. 그리고 이 내막 탄력판이라고 하는 이제 요 부분이 이런 두 개 외혈관에 비해서 머리 안쪽 혈관이 좀 더 두껍게 관찰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막이 상대적으로 좀 적으면서 가장 큰 차이가 이 머리뼈 바깥쪽 혈관에서는 그 혈관의 상태를 또 유지하기 위해서 조그만 혈관들이 혈액순환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바사바순이라는 이제 조그만 혈관들인데 이런 조그만 혈관들이 이제 외막에 분포하는데 머리뼈 안쪽에서는 그런 이제 바사바순 조그만 혈관들이 분포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혈관들이 분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혈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에다 산소랑 영양분을 이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혈관들이 외막에 이제 존재하는데 머리 안쪽 혈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은 이 머리 안쪽의 혈관에 뭔가 이제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는 어디서 받느냐? 이제 그 주변에 뇌척수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 안쪽의 혈관이 이제 머리 뇌를 이제 파고들어서 혈관이 있는 게 아니고 분리돼 있죠. 뇌막하고 이제 분리가 돼 있어서 뇌막 안쪽에 이제 뇌하수체가 그 뇌척수액이 흐르는 이제 부분에 이제 혈관이 위치하기 때문에 뇌척수액에서 그런 이 영양분들 산소를 이제 공급을 받아서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해부학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게 되면서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머리뼈 바깥쪽의 심장혈관이나 이 경동맥 쪽에서 동맥경화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의 기전이 이런 혈관 내에 위치한 조그만 혈관들에서 기인하면서 또 동맥경화가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머리뼈 안쪽의 혈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동맥경화에 좀 더 저항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경동맥에서 동맥경화가 좀 진행을 하는 게 좀 더 이제 빠르게 그 초기에 발견이 되는데 이 머리뼈 안쪽에서의 혈관에서의 동맥경화는 시기적으로 이런 이제 바사바주름이 나중에 늦게 발현이 되면서 이제 동맥경화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맥경화의 어떤 이제 진행이 이런 해부학적 차이에 의해서 처음에는 이제 머리뼈 바깥쪽의 경동맥이나 심장혈관 쪽에서 동맥경화 진행했다 하더라도 머리뼈 안쪽의 혈관은 상대적으로 동맥경화 별로 관찰이 되지 않는 이유가 이런 해부학적 차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런 내막 탄력판이 이제 두껍게 존재를 하니까 이런 이제 동맥경화 이제 죽상반이라고 하는 게 점점 이제 자라게 되면서 혈관을 이제 좁게 만들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두꺼우니까 이제 그런 죽상반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동맥경화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이제 머리뼈 바깥쪽의 혈관보다는 좀 약간 이제 양성적인 그렇게 나쁘지 않은 동맥경화의 소견이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이 머리 바깥쪽하고 머리뼈 안쪽에 그런 해부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심장혈관하고 이제 차이가 있게 되는 이제 하나의 중요한 해부학적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 구조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해보면 이제 경동맥 초음파에서 요 외경동맥을 보면 이제 다른 혈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뼈 바깥쪽의 혈관에서는 이렇게 심장이 박주를 할 때 이 박출량이 훅 올라갔다가 이완기 때는 이제 혈류량이 훅 떨어지게 돼요. 이런 이제 패턴이 일반적인 머리뼈 바깥쪽의 혈관에서의 패턴인데 머리뼈 안쪽에서 혈관은 수축기 때 쑥 혈류량이 올라갔다가 이완기 때 이제 훅 떨어진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혈류량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머리뼈 안쪽에서는 뇌 혈류량을 전체적으로 잘 유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완기 때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런 해부학적 구조에 기인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이
대뇌 이제 뇌혈량을 이제 유지해주기 위한 이제 자동 조절 능력인데, 그거는 혈압이 오를 때에 이제 혈관을 좀 이제 수축시키고, 혈압이 이제 낮게 되면 혈관을 좀 이완시켜서 뇌 전체적 혈류량은 항상 혈압에 상관없이 일정하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해부학적인 이제 혈관의 차이가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가 이제 뇌혈관의 어떤 이제 해부학적인 그런 뭐 차이점, 뭐 뇌혈관의 어떤 특징점,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뇌졸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머리 혈관이 막히면 이제 뇌경색이라 하고, 머리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심장 혈관이 이제 터지는 일은 이제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머리 안쪽에서는 이제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생기는 부분도 있지만, 머리 혈관이 터져서 뇌출혈이 생기는 것도 큰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그런 어떤 뇌졸중이 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잘 감별 질환해서 치료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잘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은 CT에서는 이제 까맣게 보이고, MRI 이제 확산 강조 MRI라는 데서는 이제 하얗게 보이게 돼요. 뇌출혈은 이제 반대로 CT에서 하얗게 보이게 되죠. 그래서 머리 안쪽 뇌내출혈은 뇌 안쪽에 이렇게 출혈이 보이게 되고, 지진막하 출혈은 아까 뇌척수액 지나가는 공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뇌척수액 지나가는 공간에 지진막하 출혈이 하얗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뇌경색과 뇌출혈은 영상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쉽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제 사망 원인이 이제 2등까지 좀 많이 높았어요. 그래서 뇌혈중으로 이제 발생을 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4등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제 3대 사망 원인으로 쭉 한창 얘기하다가 지금은 3대 사망 원인이 아니죠. 이제 폐렴이 이제 3대 사망 원인이 되면서 뇌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3등 이하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문제는 그렇다고 뇌졸중의 이제 발생 건수가 줄은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망은 이제 좀 줄긴 했지만, 그 발생 건수는 이제 줄지 않았다는 얘기는 뇌졸중 발생하고서 장애가 남는 상태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졸중이 발생을 하면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장애로 인해서 옆에서 보호자분들이 도와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뇌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이제 발생을 하면 이제 빨리 오셔야지 급성기 치료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제 홍보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3시간 이내 또 혈중에 사용할 수 있는 게 4시간 반인데, 그 이내에 오시는 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계속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뇌졸중이 발생했을 때 빨리 오셔야지 저희가 적극적인 치료를 이제 시행해서 후유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내 뇌졸중 현황을 쭉 보시면, 이 출혈성 뇌졸중은 이제 거의 엇비슷합니다. 예전하고 거의 엇비슷한데, 허혈성 뇌졸중, 이제 뇌경색은 발생 건수가 2000년에 비해서 2010년대까지 쭉 뭐 거의 2배 정도 이제 오르는 상태이죠. 그래서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또 고령화되면서 이런 매년 이제 발생 건수는 계속 좀 증가를 할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제 뇌졸중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각각의 이제 그 뇌출혈, 뇌경색 원인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뇌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이제 뇌내출혈이 이제 가장 이제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동맥류, 꽈리 모양 뇌동맥류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꽈리 모양 뇌동맥류가 이제 터지게 되면 이제 그 뇌초석이 지나가는 이제 지주막하에 이제 출혈이 발생을 하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나눠볼 수 있고요. 뇌경색은 동일한 원인에 의해서 이제 모든 뇌경색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크게 이렇게 3가지 원인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혈관의 동맥경화에 의해서 심장혈관이 이제 막히듯이, 뇌혈관에도 동맥경화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막히게 되는 그런 동맥경화성 이제 뇌경색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안쪽에서 혈관은 괜찮은데, 이제 심장에서 발생한 혈전으로 인해서 이제 머리까지 날아가서 생기는 뇌경색, 조그만 혈관에 막히는 이제 뇌내 소혈관 폐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뇌혈증이 가장 중요한 이제 원인이 역시나 이제 동맥경화 진행하면서 생기는 건데요. 뭐 심장혈관 때도 이제 또 심혈관 질환 말씀을 아마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머리 안쪽의 혈관이 이제 주로는 이제 큰 혈관에 동맥경화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동맥경화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가 좀 쉽게 손상을 받을 수 있고 그 손상을 받은 부분에 갑자기 혈전이 생기게 되면서 혈관이 막히게 되는 그런 죽상경화성 혈전으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게 되면 이제 뒤로 피가 못 가니까 뒤에는 이제 뇌세포가 죽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뇌혈증 증상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죽상경화성 뇌경색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머리 혈관은 괜찮은데 이제 심장 쪽에서 어떤 원인이든지 혈전이 생겨서 쭉 올라가다가 아까 이제 심장 박출량이 15에서 20%가 이제 머리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많은 혈류량이 머리 쪽으로 가기 때문에 혈전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혈전이 따라가서 머리 쪽에 이제 혈관을 막게 되면 심장 머리 쪽 혈관은 괜찮은데 이제 심장에서 올라온 혈전 때문에 뇌경색이 생기게 되는 색전성 뇌경색이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경동맥 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위쪽의 혈관 괜찮은 대로 이런 색전이 또 올라가서 생길 수 있는 동맥간 색전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발생한 색전, 동맥에서 출발한 이 색전 그런 이제 두 가지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큰 혈관은 괜찮은데 이제 큰 혈관에서 나오는 이제 조그만 이제 가지들이 이제 막히면서 상대적으로 뇌경색의 크기는 작게 오는 이제 소혈관 열공경색 같은 이제 조그만 뇌경색이 올 수가 있는데 요 조그만 이제 소혈관 폐색에 의한 것도 좀 이제 다양한 기전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서 혈관 자체가 이제 변성이 되면서 생기거나 조그만 이제 색전들이 또 올라가서 생기거나 혈관 다른 원인에 의한 혈관 이상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기전들이 있어서 요거에 따른 이제 치료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저희가 이제 검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역시나 죽상경화성 혈전에 의한 이제 뇌경색이 가장 큰 이제 분포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심장성 색전이나 조그만 소혈관 폐색에 의한 뇌경색들도 이제 어느 정도의 분포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심장혈관하고 이제 같이 고려를 해본다면 동맥경화성 뇌경색 발생 환자 중에 한 15%가 심혈관 질환의 병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성 뇌경색이 있을 때는 이제 심혈관 질환도 좀 더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동맥에 협착이 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시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심장혈관이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장혈관에 대한 이제 평가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혈관이 막혔다가 다시 뚫리게 되면 이제 증상이 발생했다가 다시 좋아질 수가 있어요. 마비가 발생했다가 다시 마비가 이제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안심하고 이제 병원에 오시지 않는 게 아니고 이럴 때에는 뇌경색이 발생했을 때 3개월 이내 뇌경색 재발 확률이 4에서 8%인데 이렇게 증상이 좋아진 일과성 뇌경색 환자는 더 높습니다. 재발할 확률이 10에서 20% 정도 되기 때문에 다시 뇌경색이 발생하면 또 후유증이 장애가 남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증상이 좋아졌다고 해서 이제 안 오시는 게 아니고 병원에 오셔서 검사들을 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작은 뇌졸중, 미니 뇌졸중 또 뭐 의학용어로 얘기하면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의 증상이 이제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항상 동일한 증상이 아닌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진행하는 게 아니고 혈관이 막히는 순간 피가 이제 바로 못 가기 때문에 뒤에 이제 그런 뇌가 이제 담당하고 있던 신체 기능 이상으로 오게 되면서 뭐 편측의 마비 양쪽으로 오는 경우는 이제 별로 드물고 한쪽 팔다리 위아래 마비로 오게 된다. 그래서 그걸 편측 마비를 하고 그다음에 언어장애 말을 잘 못하거나 말이 어눌해지거나 언어장애,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오게 됐을 경우에는 뇌혈증을 꼭 의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혈관이 어느 혈관이 막혔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양하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증상들에 따라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이 부분이 혈관이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혈관 검사들을 하게 되죠. 간혹 이제 외래는 이제 이런 이제 착각하기 쉬운 증상들로 지금 뇌혈증 걱정이 돼서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손이 떨린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린다, 뒷목이 당기고 뒷골이 뻐근하다, 양손 혹은 양발이 저리다, 팔다리가 뻣뻣하다. 사실 이런 증상들은 뇌혈증하고 크게 상관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거는 아니지만 혹시나 이제 다른 질병에 의한 증상 가능성은 있으니까 또 이제 뭐 신경과 이제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뇌혈증이 이제 발생하게 만드는 이제 위험 인자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조절 불가능한 위험 인자들이 있고, 이런 이제 조절 가능한 이제 위험 인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거고, 다른 이제 생활 습관들에 의해서도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뭐 20분간에 걸쳐서 이제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이상혁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 광명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상임이라고 하고요. 이어서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조금 전에 뇌혈관 질환을 말씀드렸고, 이제 이게 뇌 안에, 그러니까 그 두개골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렇게 나누셨는데, 저는 이제 두개골 밖에 있는 혈관에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면 이제 크게 이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랑, 그리고 이제 이게 전신에 피를 공급하는 그런 말초 동맥들, 그리고 이제 그 사이를 잇는 그 대동맥에 질환이 생기는, 뭐 그렇게 크게 셋으로 좀 나눠져서 각각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냥 제가 몇 가지 재미있는 통계를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OECD에서 매년 그 건강 통계를 내는데, OECD 국가들에서요, 이제 우리나라가 1등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일단 자살이 1등이 압도적입니다. 중에 터키에 비해서는 한 6배 정도 많은데, 하여튼 압도적인 1등을 나쁜 쪽으로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순환기계 질환, 이제 이게 심혈관 질환이죠. 이제 뭐 뇌혈관 질환, 그다음에 심혈관 질환은 다 합친 순환기계 질환 관련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이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OECD 평균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 좋은 나라들이 뭐 리투아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꼴찌고, 반대쪽에 사망률이 낮은 나라들의 1등이 이제 일본과 한국이 아주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리고 이게 OECD 평균보다도 한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순환기 질환 관련해서는 뭔가 이제 이 서구의 사람들보다는 밭이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근데 이제 아까도 그 이제 하삼열 교수님 보여드렸지만,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뭘로 돌아가시느냐, 이제 사망을 할 때 뭘로 죽냐할 때 이제 뭐 암이 압도적인 1등인데요. 이게 이제 모든 암을 다 합쳤기 때문에 이런 거고, 이제 모든 나라들에서 암을 이렇게 다 합쳐서 하질 않습니다. 이게 각각의 암을 질환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암을 제외한다고 하면은 이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이 그 사망 원인의 가장 높은 이렇게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가장 높은 원인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그 추세를 보면 이제 80년대부터 최근까지 하여튼 심장 질환에 관련된 이런 사망 원인이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뇌혈관 질환은 약간 떨어지는 추세인데, 이제 심장 질환, 그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는 증가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이것들을 좀 예방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는 이제 OECD 통계인데, 이제 아까 우리가 심혈관 관련 사망률이 굉장히 낮은 나라인데, 그 심근경색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갑자기 막히면서 이제 심장이 뭐 멈추고 이래서 사망을 하게 되는 무서운 병인데, 근데 이 병에 관련해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렇게 또 좋은 통계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30일의 사망률인데요. 그 이제 OECD 평균보다 이제 제일 좋은 나라가 뭐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컬럼비아, 뭐 터키, 에스토니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하여튼 그 심근경색 30일 사망률은 이제 꽤 높은 그런 국가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 순환기 질환 관련한 사망률이 낮은 그런 밭이 좀 좋은 나라기는 하지만, 또 이런 급성기 질환들의 이제 관리에서는 또 여러 가지 우리 이제 의료진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 모두가 좀 노력할 부분이 많은 나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이 또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 첫 번째는 이제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아까 이제 우리 그 교수님이 하삼일 교수님께서 이제 뇌 머리 아래에 있는 혈관의 병에 대한 좀 특징들과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이제 머리 밖에 있는 혈관들은 뭐 다 구조도 비슷하고 한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무서울 수 있는 병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이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관이라는 게그 임금님이 쓰는 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러고요. 이제 심장을 이렇게 바깥에서 싸고 있는 모양이어서 이제 관상동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제 그 크게는 두 개, 그리고 이제 좀 조금 더 분류하면 세 개의 혈관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이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그 뇌 그를 피를 공급하는 혈관 외에 이제 다른 혈관들의 이제 병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은 그러니까 죽상동맥경화증이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혈관의 이제 노화와 병적 그 진행이 되는데요. 근데 죽상이라는 게 죽이라는 게 대나무 죽자가 아니고 우리가 먹을 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아플 때 먹는 그리고 또 속이 안 좋을 때 먹는 그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깨끗한 혈관 안에 안쪽에 죽 모양으로 그러니까 죽이라는 게 그런 죽은 세포, 기름기 막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어서 혈관을 좁히게 되는데 이제 이걸 그 죽상 그러니까 죽 모양의 동맥 경화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혈관을 이렇게 좁히게 되고 이렇게 혈관이 좁히는데 이제 이 좁아진 혈관이 관상동맥일 경우가 이제 협심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심근경색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에 이렇게 죽상 동맥 경화 변화가 있다가 이 안쪽에 있는 이제 찌꺼기들이 얇은 막으로 덮여 있는데요. 이게 뭐 이제 무슨 뭐 화를 낸다거나 갑자기 혈압 변화가 있거나 뭐 갑자기 추운 데를 나가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이 혈관 안에 여러 변화들로 해서 이 덮고 있는 막이 이렇게 탁 찢어지거나 터져서 안쪽에 있는 죽이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오면서 흐르고 있는 혈액이랑 만나서 그러니까 혈전 우리가 이제 피떡이라고 그냥 흔히 말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는 선지죠. 선지. 그러니까 피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를 혈전이 생기면서 갑자기 혈관을 이렇게 막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이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생기면 이걸 심근경색증이라고 하고 이제 뭐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무섭고 또 심장마비까지 사망에까지 이르는 무서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 이런 병들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이제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인자,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죽상 동맥 경화반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개선할 수 있는 인자와 없는 인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인자들이 있고 이제 이 개선할 수 있는 인자들은 아까 이제 하산명 교수님께도 설명을 하셨지만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겠고 그래서 아까 무서운 뇌혈관 질환들 또 무서운 심혈관 질환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런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를 좀 말씀을 이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협심증이 있으면 이제 아까 이제 뇌혈관 질환과 다르게 심장은 이제 가슴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한가운데가 아픕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아프고 또 이게 턱이나 목 쪽으로 뻗쳐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왼팔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부위가 굉장히 아픈 걸로 되어 있어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아프거나 활동을 하는데 아프게 이런 부위가 아프게 되면 이게 혹시 심장 문제가 아닌지를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협심증이 있으면 보통은 한 이제 활동하는 거에 따라서 뭐 30초에서 30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 대개는 한 2에서 5분 정도. 그리고 하여튼 활동을 하거나 뭐 빨리 걷고 계단 오르고 언덕 오르고 이럴 때 생기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저희가 심전도 검사, 운동부하 검사, 뭐 초음파 검사, 핵의학 검사 이런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이제 이 심장 혈관에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걸로 최종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은 기본적으로 이제 약으로 치료하는 병이고요. 그래서 뭐 베타 차단제, 칼슘 기량제, 뭐 질산염제제에서 이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그러니까 심장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뭐 이런 약제들을 사용해서 이제 심장의
피를 더 공급을 잘해주는 상태로 만드는 약물 치료라는 게 기본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혈전들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뭐 아스피린이나 클로피도그레 같은 약물들을 항혈전 약물들을 쓰고, 그리고 이제 죽상 동맥 경화증을 그 진행을 막아주고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이제 흔하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콜레스테롤 낮추는 스타틴을 중심으로 한 약제들과 또 이제 이런 뭐 혈압을 조절하는 또 혈관을 좋게 해주는 약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이 이제 너무 심하게 좁아졌거나 또는 갑자기 막혔을 때는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약만 쓸 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도 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풍선 성형술, 스텐트 삽입술 뭐 이런 시술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고 발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그 혈관을 덜어내고 혈관 안에 있는 혈전을 꺼내고 그다음에 좁은 부분을 확장하고 하는 그런 치료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관이 너무 여러 혈관이 문제가 있거나 그다음에 그 좌주간부라고 심장의 밑둥 부분에 병이 있거나 하면은 이렇게 이제 우회술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위험 인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금연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오늘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는 거 너무 길 것 같고, 이제 금연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고혈압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정에서 혈압을 측정해서 내혈압이 얼마인지를 아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혈압의 관리는 그러니까 평생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상 동맥 경화반이 생기고 이게 이제 커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혈중의 콜레스테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콜레스테롤은 그 우리 이제 세포막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어서 이제 콜레스테롤이 나쁜 게 아니라 정말 우리 몸에서 다 만들어서 우리 몸에서 쓰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물질이죠. 그리고 이제 호르몬도 다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고 또 뭐 담즙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데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혈중에 너무 높으면 아까 죽상동맥경화반 등으로 진행하는 이제 이런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식이요법이나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또 이런 비만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중을 잘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장과 스트레스가 다 이제 혈압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불안정한 혈관의 상태들이 아까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이나 이런 것들과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당뇨병이 있으면 저는 혈관 안에 그 죽상동맥 경화 변화도 더 가속화되고 하기 때문에 당뇨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그 심장에 피를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에 대한 질환들을 조금 알아봤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그 하삼열 교수님 말씀하신 뇌혈관 이외에 그 말초동맥 질환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국 요거는 그러니까 팔다리에 우리 몸에 근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 근육들에, 특히 팔과 다리의 근육들에 그러니까 이제 말초에다가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동맥들이 있는데, 이 동맥들의 병이 생기는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다리가 이제 아픈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걸 이제 간헐적인 파행이라는 의학적인 용어를 쓰는데, 요게 이제 뭐 더 흔한 경우는 뭐 이제 저도 뭐 허리가 좀 아픈데 허리 디스크나 이런 근골격계 질환, 신경계 질환으로 아프지만 그 혈관의 안에가 좁아져서 다리로 가는 혈류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파행이라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빨리 걷거나 뭐 언덕길을 오르거나 하면은 다리가 이제 아픈 증상인데요. 이제 이런 증상이 발생했을 때 이게 혹시 혈관의 문제는 아닌지를 생각해 보는 게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혈관이 좁아지면, 아까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협심증, 아까 이제 뇌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뇌졸중, 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중풍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다리 쪽에, 특히 이제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이제 말초동맥 질환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신적인 동맥경화의 한 형태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하삼열 교수님 말씀 강조하셨지만 이런 뇌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것을 의심해야 되고요. 또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이 또 뇌혈관 질환이 같이 있을 것을 의심을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말초동맥 질환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약물로 치료하지만 여러 가지 그 중재적인 치료법들이 개발이 돼서 이제 이렇게 다시 혈관을 좀 열어줘서 그러니까 증상을 호전시키는 여러 기술들이 개발돼서 그러니까 이제 증상이 심하다면 이런 치료들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나이 많으신 분들에서 많이 나타나는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초동맥 질환이 있는 분들이 한 3분의 1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는 이제 그냥 비슷한 정도로 평생을 살아가시는데 이제 한 4분의 1 정도에서 이게 악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까 이제 심근경색증은 그러니까 정말 이게 심장이 멎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막 사망을 하는 게 최종이 되겠지만 이 말초동맥 질환의 경과의 마지막은 이렇게 다리를 자르는 겁니다. 이게 절단을 하게 되는 게 가장 문제인데 한 5%에서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절단이 되게 되면 장애를 갖게 되고 이제 삶의 질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그 건강상의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4분의 1이 악화되는 환자들 또 한 5% 정도에서 그 다리를 절단되는 이런 쪽으로 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 사타구니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다리 혈관이 뭐 장골동맥이라고 하는데요. 장골동맥을 지나 대퇴동맥으로 해서 우리 허벅지 안으로 혈관이 흘러내려오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을 지나면서는 그러니까 발로 내려가는 혈관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서 혈관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혈관에 어디라도 그 안에 좁아지는 게 생기면 말초동맥 질환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리가 통증이 있을 때 이게 정말 동맥의 그 혈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척추 협착증이라든지 그런 다른 관절 근골격계 관련된 문제인지를 이제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걸을 때 그런 어떤 부하가 걸렸을 때 증상이 더 악화된다고 하면 그 이제 말초동맥 질환을 꼭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인자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가 많다고 하면 꼭 한번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분류법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이제 있는 경우에 당연히 사망률이 높은 걸로 돼 있어서 하여튼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을 찾고 그리고 원인을 평가해서 말초동맥 질환이 맞다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발을 만져보고 맥을 체크하고 발에 있는 맥, 그다음에 뭐 무릎에 있는 맥박을 체크하는 이학적 검사, 그다음에 이제 복부의 대동맥을 확인하고 또 복부에서 소리를 듣고 하는 이제 이런 이학적 검사들을 의사들이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검사들,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는 이 발목 상완 혈압 지수라는 걸 간편하게 측정해서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얻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검사는 CT가 되겠습니다. 의심이 되면은 CT를 이렇게 찍어야겠고요. 발목 상완 동맥 지수라는 건 이렇게 혈압을 이렇게 팔다리를 재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고, CT는 뭐 보시는 것처럼 CT를 찍으면 이제 그 단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렇게 3차원으로 재구성해서 어디가 막혔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수를 시행할 수 있고 도플러 검사를 하고 그래서 이제 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게 가장 나쁜 거죠. 하지에 허혈이 심해져서 그 다리가 썩는 거고 이제 이런 걸 막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하지동맥 질환의 치료와 관련해서 1번은 일단 뭐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와 이제 운동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겠고, 증상이 심하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계 허혈이 발생한 경우는 다리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응급한 그러니까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증상이 없는 건 보존적 치료, 그다음에 통증이 있거나 이런 임계 허혈이 발생했을 때는 혈관 재개통술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혈관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걸 이제 이렇게 그 철사를 집어넣어서 길을 만들고 풍선이나 스텐트를 넣어서 이렇게 재개통을 하는 시술들이 많이 발전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하면은 수술적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몸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에도 질환이 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전 인구의 한 5%에서 발생하고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점 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많이 좀 발견하고 하는 게 배에 뭔가 덩어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시게 되고 덩어리가 막 뛴다 이렇게 해서 오게 되는데 이게 복부 대동맥류라고 나이가 들면서 혈관 벽이 약해지면서 이렇게 주머니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5cm가 넘으면 그 파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제 꼭 그 이제 어떤 중재적인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고려를 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CT나 여러 가지 검사들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복부 수술이 필요한 경우들이 이제 있고 수술적 치료로는 이제 굉장히 큰 수술이죠. 대동맥은 배에서도 가장 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장들을 다 열고 가장 뒤에 있는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수술이 아니고 경피적인 그래프트 스텐트라는 것을 넣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아까 이렇게 주머니 안에 넣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거치를 해서 넣게 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하여튼 전신의 혈관은 심장의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 그다음에 전신의 혈액을 운반하는 통로 역할하는 대동맥, 각 장기의 마지막 혈액을 공급하는 말초동맥으로 나누어지고 대한민국은 하여튼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또 사망 원인으로서는 또 가장 그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높은 게 심혈관 질환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뇌혈관 질환과 많은 위험 인자들을 공유하고 있고 이제 우리 국민 모두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위험 인자를 인지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뇌혈관 질환과 관상동맥, 말초동맥은 이제 여러 가지 좀 해부학적으로나 생리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른 치료의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의료진들이 저희가 담당해서 그 상태에 따라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랜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경추에서 감사합니다. 네, 그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올려주신 것 같고요. 네, 안지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잘 보이시나요? 요거 말씀 먼저 해주시면 되겠죠. 현재 당뇨 전 단계입니다. 스타틴을 복용하는 것이 좋은지요? 일단 뭐 당뇨가 있으면은 저기 스타틴을 복용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 굉장히 낮은데요. 일단 아직 당뇨 전 단계이시고 이건 이제 위험 인자들을 같이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한마디로 스타틴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를 요 말씀만 가지고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그 이제 나이라든지 그리고 같이 가지고 있는 위험 인자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한 향후 10년 안에 발생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위험도 같은 거를 평가를 하거든요. 의료진들은.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돼서 당뇨 전 단계라고 무조건 스타틴을 복용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스타틴을 복용하는 거는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이제 10년에 이제 유한율 또 발생할 확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 약을 쓴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이제 고지혈증 약을 쓰느냐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그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더 좋을 듯 싶습니다. 내부인내과 그 선생님하고요. 그다음에 윤희님이 이제 50세 갱년기 여성이시고 당뇨가 있고 또 당화혈색소는 6.1. 그다음에 아마 하트 스캔이라고 말씀하신 게 그 관상동맥 그러니까 저 심장 CT를 저선양 CT를 찍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칼슘 점수는 0점이고 혈압은 100에 70. 하지정맥류 치료를 하고 계신데 이제 이분의 뇌혈관 건강은 어떤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은 그 이제 당뇨가 있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위험 인자거든요. 그리고 근데 다행히 당화혈색소가 6.1이니까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선양 그 심장 CT에서 칼슘 점수가 0점이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혈압도 좋고 하셔서 이제 그 여성이면서 폐경이 지났고 50세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위험인자가 나이로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시작이 되시는 상태긴 한데 뭐 전반적인 그런 위험인자나 이런 것들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제 당뇨가 있기 때문에 그 LDL 콜레스테롤은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LDL 콜레스테롤이 이제 100이 넘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 평균이 115입니다. 그러니까 뭐 100이 조금 넘어도 굉장히 그냥 좋은 수치인데 당뇨가 있는 분들은 10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LDL 콜레스테롤은 꼭 확인하셔서 이제 필요하다면은 그런 관리를 하고 또 스타틴을 복용을 고려를 하는 게 조금 필요하신 것 같고 뭐 전반적인 상태는 그래서 좋으실 걸로 생각이 되네요. 네. 예. 그래서 하지정맥류 치료를 또 하고 계시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혹시나 다른 혈관에도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 확인하시고 확인하신다면 경동맥 초음파 정도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하지정맥류하고 머리 혈관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기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있다 해서 꼭 다른 경동맥이나 머리 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험인자가 있으시니까 확인하신다면 경동맥 초음파 정도는 확인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전영울님께서 이제 혈압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고혈압이라는 게 꼭 고혈압 전 단계를 거치냐, 갑자기 고혈압이 될 수 있냐,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그 당연히 이렇게 이게 이제 스펙트럼이긴 한데, 근데 혈압이라는 게 뭐 하루 중에도 이렇게 막 계속 변화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이제 그 정말 이제 이 혈압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혈압이 좀 높은 것 같다 했을 때 이제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이제 가정혈압, 그러니까 물론 진료실 혈압도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가정혈압도 어느 시기를 두고 좀 적어 오시게 하고 또 24시간 이제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계로 그 평균 혈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기계로 측정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혈압들을 좀 종합해서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환자분의 혈압을 좀 평가하도록 돼 있어서 그냥 뭐 한두 번 혈압이 좀 높았다 이런 걸로 이제 너무 걱정하시거나 또는 그러니까 판단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집에서는 135를 수축기 혈압, 그러니까 위쪽 혈압이죠. 135를 높는 게 계속 그 관찰이 된다고 하면은 꼭 그 의료진과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여러 원장님들과 좀 상의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진짜 이게 혈압이 높은 것인지를 좀 평가하는 여러 가지 그 평가 방법들을 이제 제시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래 태바오님이 이제 말씀하신 1년 전에 경동맥 박리 때문에 뇌경색이 온 적이 있으시고 지금은 아무런 외상 없이 정상인과 동일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사우나가 좀 걱정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아마 이제 경동맥 박리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지면서 이제 뇌경색이 이제 왔을 건데 지금 시기에는 그 박리로 인한 이제 경동맥은 좀 그 치유가 된 이제 상황일 가능성이 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혈관 검사를 이제 추적 검사를 한번 확인은 해 보시고 거기서 이제 별다른 문제 없으면 그냥 일상생활 하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혈관이 좀 찢어지기 쉬운 이제 그런 그 기저 요인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좀 무리한 운동 같은 거, 그 목을 이제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이제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런 무리한 운동들은 좀 피하시고 일상생활 하신 데는 뭐 지장은 없으시니까 그렇게 일상생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로세님이 그러니까 뇌경색을 앓으셨던 분인데 이제 고혈압약을 먹다가 그 식이요법하고 아마 생활 습관 개선을 하신 이후에 혈압이 낮아져서 지금은 안 먹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그 고혈압이 정말로 처음에 진단이 맞았다고 하면은 그 고혈압이 없어지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 처음에 이제 고혈압이 아니고 그냥 일시적으로 높은 혈압이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런 경우에 그 고혈압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정혈압을 좀 그
그 면밀히 계속 관찰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한두 번 재보고 혈압이 괜찮다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뇌경색도 왔고 이런 위험인자가 많은 그런 상태로 보이시기 때문에 고혈압의 관리는 혈압의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가정 혈압을 계속 측정하면서 이제 135 기준으로 일단 넘는지 그리고 지금 하여튼 그 정상 혈압을 그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계속 관리를 하시는 거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뇌전증 디바인 TV님이 뇌전증 환자인데 원인이 허혈성 뇌질환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적혀 있는 대로 피가 허해서 생긴 뇌전증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뇌전증은 이제 뇌졸중하고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경련 이제 간질이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제 그런 허혈성 뇌질환, 이게 뇌경색이 피질 부분을 좀 손상을 시키거나 하면 이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그 뇌전증도 생길 수가 있어서 아마 이제 그런 그 뇌졸중 이제 질환이 예전에 있었고 그런 부분과 관련된 뇌전증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나우님께서 심장에 왜 물이 차나요? 그럴 경우 물을 빼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거에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심장 주변에 이렇게 심장을 그 랩처럼 된 막이 그러니까 심장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이게 두 겹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몸 안에서 계속 움직이는 장기가 얼마나 열을 많이 내겠습니까? 마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두 막 사이에 한 50cc 정도 물이 있어가지고 미끌어져서 마찰을 줄이고 있고 열이 안 나게 해놓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질환들로 해서 심장을 싸고 있는 막 사이에 물이 늘어나면 심낭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 심낭 삼출이라고 이제 의학용어로 부르는데 심장 주변에 물이 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원인들로 차게 되는데요. 뭐 그냥 콩팥이 나빠도 생길 수가 있고 뭐 결핵으로도 생길 수가 있고 뭐 한데 이제 심장 주변에 이렇게 물이 차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뭐 분명히 그 이제 심장 관련된 그 전문의와 만나서 또 심장 초음파나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원인을 밝히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심낭염이나 심낭 상출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이제 심장이 기능이 떨어지면 온 몸에 그 물이 찹니다. 그러니까 폐에도 물이 차고 다리에도 물이 차서 다리가 붓고 이제 이거는 그 심부전의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전신에 그런 이런 이제 물이 차는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것 또한 이제 심부전의 중요한 증상이어서 이거는 꼭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심장 관련된 그 전문가와의 상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침 시간이라 이제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뇌혈관 질환, 이제 심혈관 질환 이제 중요한 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같은 이제 중요한 위험인자들을 공유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같이 강의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린 부분들을 잘 기억하셔서 본인의 건강 관리 잘 유의하시면서 어쨌든 이런 병이 안 걸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걸린 다음에 후유증이 어쨌든 생기고 또 계속 약을 드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 강의 어떠셨나요, 이상희 교수님? 저도 뭐 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네. 또 그 뇌혈관 담당하시는 하삼영 교수님과 또 뭐 새로운 것들도 또 좀 더 배우게 돼서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간단히 여러 질문에 답변 드렸는데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 하삼열. 이상이었습니다. 네.